안녕하세요. 제 나이가 이제 홍기가 꽉 찬 나이인 30살이 되었네요. 저는 지금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인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회사 직원이 모두 합쳐서 4명뿐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부인이신 사모님까지 나와서 일을 하시는 회사지요. 사람 수가 많지 않기에 분위기가 오히려 가족적인 그런 회사예요. 제가 이 회사에 다닌 지도 몇 년 되었는데 그동안 위기 같은 것을 겪지 않은 작지만 튼튼한 회사이기도 하답니다. 그런 분위기의 회사이기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틀이 잡혀서 그날그날 거의 자동적으로 굴러가다시피 하는 회사라 가끔 지루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면 이직을 할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 이 정도 규모에 이렇게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드물지요. 그리고 제 능력에 더 큰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저는 거의 1년 동안 가슴 앓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래처에서 일 때문에 찾아오는 한 남자 직원 때문이었어요. 안녕들 하십니까? 사장님, 저 왔어요. 오늘은 사원분들이 모두 자리에 계시네요. 모두 안녕하시죠? 그 사람은 늘 이런 식으로 유쾌한 인사를 건네며 씩씩하게 우리 회사로 들어오곤 했어요. 하는 말투도 명랑하고 구김살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쾌남형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일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을 우리 회사에 찾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이 거래처 직원은 성격만 화끈하고 시원한 것이 아니라 생긴 모습도 문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했죠. 큰 키에 호남형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반듯한 이마의 밝은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큰 눈, 그리고 또렷한 눈썹이 인상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처음 우리 회사에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이 사람을 마음에 두었죠. 그 마음이 1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어머, 김 대리님 오셨네요. 차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오늘도 녹차 티백 2개 넣어서 냉녹차로 만들어 드릴까요? 이 거래처 직원은 항상 우리 회사에 오면 녹차 티백 2개를 함께 넣어 우린 다음에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마시는 냉녹차를 마시곤 했죠. 저는 다른 사람이 이 거래처 직원을 먼저 챙길세라 가슴 졸이면서 서둘러 차를 만들어 가져다 주곤 했었답니다. 아이고, 황송합니다. 제가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나 우리 회사에 드나들다 보니 차 정도는 혼자서 준비해서 마실 정도로 익숙했지만 저는 꼭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차를 직접 준비해서 권하곤 했었어요. 그렇게 차를 날라다 주면서라도 가까이 있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죠. 왜 한 잔만 가지고 오세요? 차도 음식인데 같이 마셔주실 분이 계셔야지 않겠어요? 늘 이런 식으로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못 이기는 척 차 한 잔을 더 준비해서 사무실에 있는 작은 원형 테이블에 그 사람과 마주 앉곤 했답니다. 짝사랑,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 짝사랑이라는 것처럼 사람을 몸달게 하는 일이 없지요.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은 언제나 너무 짧았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은 없고 단 둘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곤 했었죠. 그렇지만 일주일이면 서너 번을 찾아오는 사람이니 그나마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을 위로로 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좀 일찍 왔다 가는 날이면 그 하루가 행복했고 조금 늦게 오는 날이면 언제 올까 문 쪽만 바라보기도 했답니다. 사무실에 녹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 놓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아, 왜? 그 김 대리 있잖아. 명진금속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우리 사장님 사모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서?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냥 소문이려니 했었어요. 그런데 나만 들은 게 아닌 모양이네요.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게 맞아요? 그런가 봐요.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한데 강남 쪽 유흥가에서 둘이 팔짱 끼고 연인처럼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많다던데요. 이런 사원들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런 스캔들이 정말일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선 그 사람은 저보다 한 살 많은 31살이었지요. 우리 회사 사장님 사모님은 50을 바라보는 나이였고요. 사장님 사모님이야 당연히 결혼을 하신 분이니 그렇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내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나이 31살 먹은 멀쩡한 총각하고 50을 바라보는 유부녀 사이가 무슨 그렇고 그런 사이일까 싶었어요. 직원들이 나눈 그 대화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죠. 거기다가 우리 회사에 다니는 사원들 4명 중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40대 아줌마들이었어요. 아줌마들이야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소문 메이커들이죠. 우리 회사 아줌마들도 작은 일을 침소봉대하기도 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수다거리로 삼는 일이 허다했어요. 전에 우리 회사에 짜장면 배달하던 총각 있잖아요, 왜? 그 총각이 가게를 그만둔 게 가게 돈을 맘대로 써서 그랬다지 뭐예요? 맞아. 나도 들었어요. 세상에 그렇게나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니. 사람 겉모습 보고 믿을 거 아니라니까. 우리 회사에서 단골로 음식을 시켜서 먹던 중국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몇 년째 배달 일을 하던 라이더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게 일을 그만두었더라고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배달을 받더라니까요. 아줌마들이 먼저 총각은 어디 갔냐고 물었고 새 라이더는 자신은 잘 모른다고 했었죠. 여기서 아줌마들의 상상력이 나래를 펼친 것이었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 일대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골에 계시던 백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자손이 없으신 분이었다지요. 그래서 백부가 하시던 적지 않은 규모의 농사일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 라이더가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죠. 그러면 그렇지 아줌마들이 말했듯이 가게의 돈을 유용해서 잘낼 만한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한 번은 또 아줌마들이 사장님 동생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왜? 우리 회사에 나와서 가끔 일 도와주는 사장님 동생 있잖소. 그 양반하고 결혼한 사람이 한 번 이혼하고 애 하나 딸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사장님 동생이 아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해서 아이는 아빠를 주고 사장님 동생하고 결혼했다던데? 이런 이야기가 아줌마들 입에 오르내렸죠. 우리 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규모의 회사로 사장님 사모님까지 나와서 일을 하시고 동생분도 가끔 나와서 일을 거들어 주시곤 했어요. 그 동생 되시는 분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4살 많은 여자분과 결혼을 하셨대요. 여기서 또 밑도 끝도 없는 소문이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사원들이 입에 담는 것을 알게 되신 사장님이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화를 내다시피 하시면서 강변하셨죠. 사실 사장님 동생과 결혼하신 4살 연상의 부인은 교회에서 만나서 오랜 연애 끝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이혼녀에 애는 또 무슨 말인지 단 4명밖에 안 되는 사원수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소문들이 이런 식으로 돌곤 했었죠. 아줌마들이 입에 담는 소문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거래처 직원에 대한 소문을 더욱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줌마들이 또 시작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 헛소문에 그다지 신경이 가지 않더라고요. 한두 번 이어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반가워할 만한 일이 생겼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이 일찍 들어가시고 새 아줌마와 제가 회식을 계획하고 있을 때였어요. 뜻하지 않게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사람이 회사에 왔죠. 그렇잖아도 내일이면 또 오겠구나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이 늘 가지고 다니던 수첩을
그날 낮에 회사에 두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내일이 아닌 바로 그날 저녁에 우리 회사로 그것을 찾으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떨결에 우리 넷이 하기로 한 회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어요. 규모가 작고 가족적인 회사인 만큼 회식 자리는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늦게까지 있는 일은 드물었죠. 왜냐하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 직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줌마들이고 챙겨야 할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말하자면 저만 자유로운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얼결에 참석하게 된 회식 자리도 마찬가지였죠. 아줌마들이 간단하게 술 몇 잔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회식 자리에는 그 사람과 저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답니다. 회사 안에서 아무리 차를 제가 가져다 주고 마주 앉아도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짝사랑을 하면서 우리 둘만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술을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좀 맹숭맹숭한데 혹시 시간 있으면 2차 가시는 거 괜찮으세요, 김 대리님? 좋죠. 저도 맹숭맹숭하던 차에 잘 됐네요. 그 사람이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으로 2차를 할 만한 장소로 그 사람을 안내했어요. 김 대리님,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줌마들 얘기가 김 대리님하고 우리 회사 사모님하고 사귀는 사이라고 말들을 하던데. 어머, 죄송해요. 헛소문이다 싶기는 한데 하도 말들을 해대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 그 소문이 조미영 씨한테까지 간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 헛소문 때문에 죽고 싶을 지경이에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 일이 그토록 억울했는지 김 대리님은 눈물까지 살짝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회사 아줌마들 입이란 하여튼 저는 이미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며 아니라고 하는 김 대리님의 말에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사실 김 대리님 같은 성격의 인상이 제 이상형인데 김 대리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연예인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제 취향도 잘 알아주고 다정다감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제 이상형이에요. 뭐 연예인들이야 생긴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니 딱 누구 스타일이라고 하긴 어렵네요. 어머, 그래요? 누가 그렇게 김 대리님을 잘 챙겨주고 계실까? 아, 우선 조미영 씨가 그러시잖아요. 매번 귀찮다고 안 하고 제가 마시는 취향대로 차까지 대접해 주시고. 저는 이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죠.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의 이상형 대열에 끼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분도 좋은 김에 제 주량보다는 조금 넘게 술을 마시게 되었죠. 그리고 헛소문에 괴로워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는 김 대리님에 대해서 갑자기 동정심이 일더라고요. 하긴 젊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사람, 스캔들이 따라다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동정심을 지나쳐서 뭐랄까 그 못된 소문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은 모성애 같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가엾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 여성들의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취귀에다가 그런 모성애 섞인 감정까지 더해서 저는 평상시라면 하지 못할 용기 100배한 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사실은요, 저 1년이 넘게 김 대리님이 제 남자친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시면 차라도 잘 대접하려고 했었고요.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정말 저 김 대리님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술의 힘을 빌어 저는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둘만의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저는 이제 제 주량을 많이 초과하고 있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어느 낯선 곳에 누워있고 놀랍게도 제 옆에 김 대리님이 나란히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기절초풍을 하도록 놀랐죠. 그리고 얼핏 핸드폰을 보니 출근 시간이 가까이 되어 있는 아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대림과 제가 그 밤을 함께 보낸 것이었죠. 둘 다 직장에 매여 있는 몸이라 서둘러 출근을 했어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미영 씨,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술이 웬수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실수라는 말,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태도 등에서 저는 일종의 절망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무리 술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좋아서 그 밤을 같이 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되니까요. 계속 실수였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김 대리님과 제 사이는 정말 어색한 사이가 되었죠. 회사에서 만나도 서로 눈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차를 가져다 주는 것도 이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술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라는 표현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속하기도 했죠. 이상형이라면서 실수였다, 미안하다라니요. 그리고 저는 술김인지 몰라도 제 진심을 모두 이야기한 상태였고요. 이런 일을 겪은 남녀 사이라면 아마도 여자 쪽이 더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일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요. 김 대리도 그래 보였답니다. 저는 미안하다, 실수였다라는 말 때문에 계속 어색하고 야속한데 김 대리님은 여전히 우리 회사에 와서 유쾌하더군요. 제 심정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두어 달이 흐른 후 저는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답니다. 평상시에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1년 열을 짝사랑하던 사람과의 사이가 어색해지면서 입맛이 떨어지는 것이겠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후각이 강아지의 후각 정도로 발달해 버린 것 같았어요. 온갖 냄새가 다 맡아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볼펜 심에서 올라오는 잉크 냄새까지 느껴졌답니다. 여러 가지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자극하면서 구토감이 몰려왔지요. 회사에서 멀지 않은 내과에 찾아갔어요. 진료를 맡은 의사는 여의사였는데 제 증상에 대해서 듣더니 뇌과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생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는지를 묻더군요. 그제야 저는 제 몸에 나타난 이상한 증세들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산부인과에 찾아가 보았죠. 설마가 사람을 잡더군요. 바로 그 하룻밤의 일로 임신이 된 것이었어요. 바로 김대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죠. 에이, 설마요, 조미영 씨. 하룻밤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농담하는 거죠? 농담이라뇨. 어떻게 이런 일을 농담으로 말해요. 지금 이 사실을 농담으로 몰아가고 싶으신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아도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아도 김 대리는 이 사실을 농담이나 없는 일로 믿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차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한숨까지 푹 내쉬는 것이었어요. 이럴 때 여자로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정말 여자로서의 제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있었답니다. 절제할 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알 수 없는 오기가 생겼죠. 내 나이 30을 먹었지만 나 분명히 아직 미혼인 몸이에요.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책임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 나이죠. 그냥 실수라고 하면 모든 게 덮어지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같이 벌인 일이에요. 제가 강요한 일도 없었고요. 서슬퍼렇게 제가 따졌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망가진 제 인생을 책임지라고도 했죠. 그러고도 여러 번 지금 임신 중이라는 제 상태를 확인시킨 결과 드디어 김대리의 입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슬픈 그런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미 그 사람을 짝사랑할 때 꿈꾸던 그런 연애는 아니었어요. 상상하던 것보다 상당히 어색하고 달콤하지도 않은 연애 기간 한 달을 거치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얼른 결혼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서두른 결혼식이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어색하게라도 저는 짝사랑하던 사람과 신접 살림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집이랍시고 가보니 우선 시댁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집안이더라고요. 시집 식구로는 시어머니가 계셨고 시누이가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다더군요. 시집을 가서 약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는 남편의 신용이 거의 바닥을 때린다는 사실이었죠. 카드값이 연체되다 못해서 채권이 모두 신용정보사로 이관된 상태였어요. 그것을 갚으려다 보니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더군요. 아직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굶주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상상하던 김대리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은 것이었기에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에 쓰느라고 그렇게 신용카드를 긁어댔는지 제가 알게 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집에 생활비 드려야 하는데 카드값 밀린 거 넣다 보니 드리지를 못하네. 엄마가 좀 손이 크셔서 말이야. 저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 미안해하는 말은 없고 오직 본가 걱정만 하는데 또 섭섭했지요. 하지만 제가 어쨌든 아직 회사에 나가고 있으니 어머니 걱정이 먼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시댁을 방문해서 이리저리 둘러본 결과 시어머니가 손이 크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도 큰 회사는 아니었죠. 월급 일해봤자 뻔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에는 온통 명품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예, 내 친구들이 다 쓰는 향수가 있는데 말이다. 그거 정말 은은하고 좋더라. 다들 그 정도는 쓰는 것 같던데 샤넬 제품이라고 그러더라만. 월급 타서 카드값 넣고 뭐 아주 조금 남는데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되면 하나 사시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상을 받은 초등학생처럼 철없이 기뻐하시더라니까요. 예, 아가. 너 시집 올 때 해온 내 밍크 말이다. 그거 구형이고 수선하기도 힘든 디자인이야. 너는 여전히 직장 다니면서 벌고 있으니 밍크 디자인 좋은 걸로 다시 해와라. 다들 그 정도는 받고 결혼도 시켰어. 우리 아들이야 네가 알다시피 여기저기서 결혼하자는 여자 줄 섰던 애 아니겠니? 네가 그 정도는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니?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들 하시겠죠. 시어머니 말고 시집 식구로 시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시누이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벌써 8살인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었어요. 생긴 것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그 딸아이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당신 딸이 우리 아이 얼굴을 핥혀서 애 얼굴이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여자의 얼굴에 흉터라도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마주 달려오다가 부딪혔는데 무조건 우리 애가 잘못했다면서 다짜고짜 얼굴을 핥히었다고 본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병원비 약값 다 물어주세요. 사과도 물론 받아야겠어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 시누이의 딸아이는 제 조카가 되겠죠. 그 조카 아이가 이웃집 아이의 얼굴을 심하게 핥혀 버렸다지요. 이웃집 아줌마가 이렇게 따지고 돌아가고 나서 시누이가 뭔가를 물어보려고 조카 아이에게 입을 여는 순간 아이가 바닥에 뒹굴면서 그악스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없었죠. 남편의 말로는 아이의 성격이 조금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좀 못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누이가 20대 초반에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혼한 후 1년 만에 이혼을 했다지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저희 시댁, 즉 시누이의 친정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면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저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결혼한 지 약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해고 사유를 묻자 남편은 그러지 않아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여전히 시댁에 보낼 생활비 타령과 어머니가 갖고 싶어 하시는 물건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임신 중인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더군요. 지금 상황으로 우리 엄마도 우리 집도 살기 힘들어.
당신 혼자 버는 돈 가지고 어머니 생활비 댈 수 있겠어? 게다가 동생의 조카까지 달려있는데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의 그 낭비벽과 시누이, 그리고 조카까지 책임지라는 뜻일까요? 제가 뭐라고 따지기 위해서 입을 열기 직전에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술을 좋아해서 술꾼들 성향 잘 알거든. 막걸리하고 파전을 전문으로 하는 주점을 하나 내고 싶은데, 알다시피 내 신용 상태가 좋지 않잖아. 대출 받기 힘드니까 이 처가의 도움을 좀 청하면 어떨까? 딸 곱게 키워서 시집 보냈으면 그만이지. 사돈집 소비 성향까지 우리 집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탁은 난 절대로 못해요. 제가 이렇게 딱 잘라 거절을 했죠. 그날부터 남편의 술 타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군요. 하루도 안 거르고 취해서 귀가하는 것이었어요. 나 같은 놈, 그저 어디서 팍 죽어버려야지. 직장도 못 나가지. 대출 한 푼 받을 길 없지. 부양해야 될 가족은 넷이나 되고. 그래, 그저 어디서 팍 죽어지기나 했으면 딱 좋겠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매일 이런 식의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내 친구 놈은 처가 잘 만나서 잘나지도 못한 놈이 인테리어 회사 차려서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데 나는 그 팔자도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야. 그래, 나 같은 인간 더 살아서 뭐 하겠냐? 한 달 이상을 단 하루도 안 고르고 이러는 데는 정말 귀를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엄마, 어쩜 좋아요. 김서방이 회사 그만두더니 매일 술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신세 타령에 툭하면 죽어야 된다고나 하니 정말 미치겠어요. 결국 저는 친정 어머니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정 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할 일이 줄어드니 허해서 그러는 것일 거라며 곧 나아질 거라고 저를 다독이셨죠. 그런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친정에 전화까지 걸어서 신세 한탄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제게 찾아오셨어요. 얘야, 김서방, 아무래도 무슨 일이든 하게끔 해줘야겠다. 무리를 해서라도 해보고 싶다는 사업을 하게 해줄 생각이야. 그래야 너도 홀몸도 아닌데 마음고생을 덜하지. 친정에서 그만 이렇게 손을 들어버리고 만 것이었죠. 자네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게 해줄 것이니 제발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잘해보게나. 가게 내줄 테니 성실하게 꾸려나가도록 해. 그 술 좀 제발 작작 좀 마시고. 결국 남편의 소원대로 막걸리와 파전을 전문으로 하는 주점을 열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의 그 말, 술꾼들의 성향을 잘 안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었나 봐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안주의 맛까지 모두 자신이 직접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대박이었죠. 자신이 술꾼이다 보니까 술꾼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제대로 짚은 것이었어요. 나나 되니까 이 정도 처가에서 받고 감사한 줄 알고 사는 거라고. 이 돈 묵혀놔봤자 거기서 무슨 이득이 생기냐? 내가 가게를 잘 운영하니까 이득을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냔 말이야. 바로 그걸 처가에서 아셔야 된다고. 가게가 대박나자 남편은 기세등등했지요. 마치 우리 집이 못 먹고 못 입던 것을 자신이 구제해 주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데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하도 기가 막힌 저는 또 친정 어머니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고, 엄마는 그래도 남편이니 잘해주라고, 어쨌든 사업을 잘 이끌고 있지 않냐고 사이를 감싸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게는 점점 더 잘 되어 가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고 있었죠.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쓰고 있었지만 남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결국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 일을 보게 되었어요. 아가씨, 소영이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매일 술만 마셔요. 이제 8살이잖아요. 집에 어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게에 들어앉고 나서 시집 식구들의 몰랐던 특징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던 거죠. 남편만큼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술꾼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매일 가게에 와서는 항상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초저녁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대부분 새벽이나 되어서야 끝이 났고요. 이건 뭐
온 가족이 알코올 중독자인 것 같더라니까요. 언니, 소영이는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 강하게 키워놔서요. 혼자서 숙제 잘하고 혼자 잘 자요. 그러니 언니가 걱정하실 일 아니거든요. 신우이가 혀 꼬인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뭐라고? 집에 밥이 없다고? 밥이 왜 없어? 엄마가 아침에 해놓고 나왔는데. 너 삼촌 가게 찾아올 수 있어? 택시 타고 와. 엄마가 여기서 밥 줄게. 시간은 한참 술꾼들이 붐빌 밤 시간이었답니다. 집에 밥도 없는 상태로 아이를 방치해 놓고는 술집으로 아이를 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초저녁부터 마시기 시작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많이 취한 상태였지요. 아이가 들어올 장소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큰 길에 나가서 아이를 기다렸어요. 다행히 택시에서 내리는 조카 아이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죠. 근처의 피자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죠. 오늘은 엄마가 깜빡하고 밥을 안 해놓으셨나 보다. 외숙모가 피자 싸주고 집에 데려다 줄 텐데 혼자 잘 잔다면서? 집에 가면 잘 잘 수 있지? 우리 엄마랑 할머니 원래 맨날 밤에 안 들어와요. 밥 없으면 라면 먹거나 그러는데 라면도 없는 날도 있고요.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전화한 거예요. 잘 때 좀 무서운데 잠이 들면 잘 몰라요. 아이는 마치 하루 이상을 굶은 듯 피자를 마구 먹어 치우더군요. 피자만 먹여서 아이를 혼자 들여보내는 게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못 들어간다고 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잘 잔다고 했던 아이가 쉽게 잠들지 못하더라고요. 외숙모가 낯설어서 그러느냐 등등 여러 말로 달래보아도 늘 엄마랑 할머니를 기다리다가 잔다고 하는 것이었죠. 아이를 달래서 재우고 잠든 아이를 지켜보았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저도 깜빡 잠이 들었던 건가 봐요. 뭔가 시끄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었죠. 내다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귀가하면서 떠드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하늘 한쪽이 이미 개어있는 새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하는 중이었던 거죠. 아이의 태도로 보아서는 특별히 독립심이 강하지 않은 그냥 보통 아이였고요. 그런 아이를 방치해 두고는 두 모녀가 매일같이 술 타령으로 세월을 보낸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다들 어서 들어와. 자리 잡고들 앉아. 우리 아들이 여기 사장이잖니. 내가 니들한테 당연히 크게 한턱 쏴야지. 한창 손님이 많은 시간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가게를 온통 차지하기도 했죠.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그렇게 가게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쉽게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가게에서 그날 팔 음식이 동이 나도록 시어머니와 친구들이 먹어치우고 새벽이 되어서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도 많았죠. 시누이가 친구들을 몰고 와서 하루 장사를 거의 망치게 하는 일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 술판에 조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는 꽐라가 될 때까지 마시기도 하더라고요. 아가씨, 소영이 어린아이예요. 여긴 만 18세 이하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요. 그런데 그런 어린애를 옆에 두고 엄마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취하도록 마시면 어떡해요? 아휴, 정말 별참견을 다 하시네. 내 아이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는데 언니가 무슨 참견이 그렇게 많아요? 언니가 우리 집 가장이에요? 뭐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소영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됐고요, 언니. 이 돈 오늘만 좀 빌려갈게요. 오늘은 다른 장소에서 친구들 모임이 좀 있어서요. 현금 결제된 돈을 시누이가 금고에 손을 넣어 가져가더라고요. 오늘만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답니다. 정말이지 시집 식구들이라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한 구석도 없더라고요. 가게가 대박이 나고 저와 알바생들이 알아서 일을 하게 된 후부터는 남편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술 타령에 합류하더군요. 사장이라는 사람 역시 친구들을 떼거지로 몰고 와서 장사를 망치는 일이 허다했어요. 가게는 이제 거의 제가 맡아보다시피 하고 있었죠. 남편 대신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친정에서 정성으로 마련해 주신 가게였어요.
사장이라는 사람은 술에 절어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가게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기름이 손에 튀는 바람에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좀 늦게 가게에 출근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가게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저는 적지 않이 놀랐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다니던 회사의 사모님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나, 조미영 씨, 내가 김 대리가 가게를 차렸다는 말은 진작 들었었는데 이제야 축하하러 오게 됐어요. 사모님은 왠지 모르게 눈에 띄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총총히 사라져 버렸죠. 도망을 가듯이 황급히 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예전에 그 좋지 못한 소문이 생각났지요. 사모님이 사장님도 없이 여긴 웬일로 혼자 왔다 가시는 거예요? 어? 그게, 축하해주러 오셨다고 하시던데. 남편도 몹시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느낌이었을까요? 어쨌든 사모님이 가지고 온 작은 축하 화분이 가게에 있었지만 당황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손의 화상 때문에 며칠을 쉬게 되었지요. 그리고 반가운 모임 하나 잡혀 있었어요. 다름 아닌 먼저 다니던 회사 직장 동료 아줌마 세 분과 술자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저와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정말 허물 없이 잘 지내던 분들이었죠. 퇴직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에 더욱 반가운 자리였어요. 술이 한숨배 돌고 술 기운이 약간 올라왔을 때 한 아줌마가 제가 그냥 지나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영 씨, 이런 말이야. 어떨지 모르겠는데 김 대리가 먼저 직장에서 해고된 거 말이에요. 그 이유가 사모님하고 김 대리 관계 때문이라던데 우리 사장님이 김 대리네 회사에다가 기분 나빠서 거래 못하겠다고 하셨다나 봐요. 사모님하고 그 회사 대리하고 바람이 났다니까 말이지. 그래서 그 거래처에서 김 대리를 해고한 거라던데. 저는 우리 아줌마들이 여전히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기분도 많이 상했죠. 아줌마, 그 소문은 이미 저도 듣고 있던 소문이에요. 근거도 없는 그냥 소문일 뿐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래,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미영 씨 기분 상하게 하고 그래요. 그 소문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지. 둘이 결혼한 게 벌써 언젠데. 아니야, 나는 제대로 알려주는 게 조미영 씨를 위하는 길일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거래처 회사 사람들 중에서도 임원급 되는 사람한테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임원이 괜한 말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아줌마들이 계속 남편의 소문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아줌마를 말렸고 저는 기분이 더욱 상했어요. 결국 오랜만에 모임이 엉망으로 끝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헛소문이라고 반박하는 저는 옛날만큼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건 아마도 우리 가게에서 나오는 사모님의 당황스러운 행동과 또 사모님이 왜 혼자서 왔다 갔냐는 물음에 대해 당황하는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루 잡아서 가게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죠. 당신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가 사모님과의 사이 때문이었다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입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네. 도대체 그 헛소문에 대해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평생 할 거야? 평생도 모자라서 무덤 속에 묻혀서까지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는 내고 그래요? 화내는 게 더 이상해요. 더군다나 당신이 나한테 그 회사에서 왜 나오게 되었는지 처음에 말 안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 임원급 되는 사람한테 우리 아줌마 한 사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냥 부인하면 다예요? 그야말로 부부싸움이 대판 벌어졌답니다. 아마 결혼하고 나서 최고로 시끄럽고 대단한 부부싸움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집에 있기도 싫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으로 며칠 가 있을 것이니 그리 알라고 말하고는 무턱대고 집을 나왔어요. 정작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그 밤중에 친정을 찾아간다는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걱정들을 하실 테니까요. 집을 나와서 제가 갈 때라고는 친정이거나 가게밖에 없었어요. 터덜터덜 무턱대고 발길이 닿는 대로 밤거리를 걸었죠. 그런데 걸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저 혼자 남편, 아니, 김대리님을 짝사랑하던 그때 생각이 났죠.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게 1년 이상을 짝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왜 이리 행복하지 않고 불화가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적어도 남편에게서 걱정하는 전화 한 통은 오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밤이 새도록 걷는 동안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이 오지 않더군요. 저는 이제 다리도 아프고 많이 지치기도 했기에 가게로 가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침 다음 날이 가게의 정기 휴일이기도 했죠. 가게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새벽 시간이었어요. 속이 상한 마음에 주섬주섬 술을 찾아서 마셨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서 제 처지가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러면서 안주도 없이 그냥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슬픈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답니다. 우리 가게에는 넓은 홀과 넓은 주방, 그리고 물건을 쌓아두는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에 주로 식자재를 쌓아두고 있었죠. 식자재를 쌓아두고 남은 공간에는 저 혼자 간신히 눕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주방에는 누울 곳이 없는 타일 바닥이었고 홀은 전면 유리로 밖에서 들여다 보일 것이었기에 창고에 간신히 몸을 비집고 누워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아침이 다 된 새벽에 잠이 들게 되었죠. 밀가루 포대를 베개 삼아 불편하게 누운 자리였지만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깊이 잠이 들었던 건가 봐요. 중얼중얼하는 말소리에 잠이 깨어 핸드폰 시계를 보니 거의 점심시간쯤이더라고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말소리였죠. 이 사람들이 또 정기 휴일이라고 낮부터 모여서 술 타령을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대판 싸운 지 몇 시간 안 지난 때였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 시집 식구들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잠시 더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의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너는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그 50 먹은 거래처 사장 부인하고 만나다가 회사에서 잘려? 정말 잘생기고 잘나게 낳아놨는데 그 인물이 아깝다 아까워. 아이, 엄마는 회사에서 잘린 덕분에 새언니네 집에서 이 가게 차려줬으니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오빠 그만 야단쳐요. 덕분에 술은 돈 안 들이고 원 없이 마실 수 있잖아요. 하긴 다 늙은 여우보다야 돈도 주고 일도 해주는 지금 며느리가 더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말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뛰어나가려고 몸을 벌떡 일으켰지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이어지는 남편의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거래처 사장 부인하고 만난 거 무마하려고 이 사람 만난 건데 아이 덜컥 임신해버렸으니 내가 얼마나 난감했겠느냐고. 정말 똥 밟았다 싶더라니까요. 아이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연락 안 받으려고 했는데 처가가 꽤 잘 산다는 소문이 돌지 뭐야. 아이 그래서 눈 딱 감고 결혼했는데 그게 이렇게 대박이 될 줄 누가 알았나.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정말 제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저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밀가루 포대를 찢어서 들고 나가 시집 식구들과 남편에게 닥치는 대로 뿌려버렸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저 자신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여러 포대를 마구 뿌려댄 것 같더라고요. 세 사람이 밀가루를 온통 뒤집었었고 눈과 입에도 밀가루가 들어갔는지 기침을 하고 눈을 닦아내면서 괴로워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저는 무엇인지도 보지 않은 채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휘둘러서 그들을 가게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 그 물건은 대걸레 자루였더라고요. 미친 듯이 휘둘러대는 바람에 여러 대를 맞은 듯 비명소리가 귀를 찌르더군요. 밀가루를 온통 뒤집어 쓰고 얻어맞기까지 해서 바닥에 뒹구는 세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가게 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마침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바람에 세 사람은 밀가루가 아니라 밀가루 반죽을 뒤집어 쓴 것 같아 보였어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들 세상을 살아? 그리고 자식을 키워?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고. 시집 식구들이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거리로 내쫓기고 난 다음에도 저는 쫓아나가서 힘이 닿는 데까지 실컷 더 패주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구경을 하더군요.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 킥킥거리며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밀가루를 뒤집어 쓴 데다 비까지 맞은 세 사람의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이게 무슨 배워먹지 못한 짓이야?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밀가루를 뿌리고 매질이야, 매질이. 너희 친정에선 이런 식으로 딸을 교육시키니? 아들하고 딸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켜서 이 모양이야? 뭐 똥을 밟아? 어디 밟은 똥한테 실컷 좀 당해보시지. 이 여자 완전히 미쳤네. 갑자기 왜 이 난리래? 가게 차려줬다고 유세가 이거야? 시집 식구들한테 폭행을 하고 있다 이거지? 경찰 불러, 경찰! 눈은 안 보이면서 아직 입은 살아있는 모양인데 어디 더 떠들어 보시지? 저는 들고 나왔던 밀가루 포대를 더 뜯어서 세 사람에게 다시 실컷 뿌려주었지요. 이제는 입에까지 밀가루가 들어갔는지 기침 소리가 더욱 심해졌고 이어서 가쁜 호흡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렇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집에 와서 남편과 시집 식구들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팽개쳐 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쓰던 물건조차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라는 자의 행동이 가관이더라고요. 가게에 아예 자리를 펴고 누워서 시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오빠가 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나간다나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를 쫓아내? 우리 아들이 엄연히 여기 사장인데 감히 우리를 쫓아내? 절대로 못 나가. 당연하지. 우리가 여기서 왜 나가? 엄연히 우리 오빠 가게인데. 저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오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가게에서 대충 이런 내용의 악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 가게 우리 친정엄마가 차려준 가게예요. 그리고 엄연히 엄마 이름으로 보증금이 지급되고 엄마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가게니까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점잖게들 나가세요.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이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놀라며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남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 가게는 엄연히 우리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인걸요. 엄마는 가게를 차려주시면서 최대한 조심하셨죠. 다니던 회사에서 잘린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위의 인간성에 대하여 끝까지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게 명의를 굳이 남편 앞으로 해주지 않은 것이었답니다. 남편이 그때 볼멘 소리를 했었죠. 장모님, 기왕 차려주시는 가게 제 명의로 해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가게 들고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일단 잘 운영해보게나. 그리고 명의 이전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함세. 그리고 나서도 친정어머니는 가게에 대해서 관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처음에 남편이 가게를 잘 운영하면서 대박이 나게 되자 잠깐 명의를 이전해 줄까 생각하기도 하셨다죠. 하지만 더 두고 보자는 것이 우리 모녀의 생각이었답니다. 그것은 우리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거의 바닥을 치는 인간성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이름으로는 대출 한 푼도 못 받을 정도로 기초적인 신용 관리조차 못하고 휘둘리는 남편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었죠. 미영아,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단다. 항상 사람을 조심해야 돼. 동물들은 상대방의 겉모습에 속지 않지. 그러나 사람은 상대방의 겉모습에 속아서 속내까지 믿어버리는 어찌 보면 동물보다도 어리석은 존재들이란다. 그러니 더 두고 보자꾸나.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면 태도가 변하지 않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곧 속내를 드러낼 거야. 가게 명의가 남편이 아니라 우리 친정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놀라며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장모님이 가게를 차려주셨지만 곧 명의를 이전해 주실 거라고 하셔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막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죠. 시집 와서 본 당신 식구들이란 사람들 절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친정엄마 우연히 돈 모으고 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 볼 줄 알고 판단력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 내 가게에서 빨리들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예, 아가. 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우리가 한 얘기 그거 다 농담이야. 네가 그 말을 창고에서 듣고는 진담으로 오해한 거지. 네 남편이 널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데 우리 앞에서도 늘 네 칭찬만 한단다. 정말이에요, 언니. 언니가 소영이까지 잘 챙겨준다고 고마워했다니까요. 언니 같은 현모양처는 없을 거라고 늘 말했어요. 정말 얄팍하고 뻔뻔한 사람들, 바로 우리 시집 식구들과 남편이었어요. 당신 같은 여자 만난 게 바로 내 행운이지. 그래, 그 늙은 여자가 나를 유혹하기에 잠깐 넘어간 거 사실이야. 그렇지만 꼭 실수라고 깨닫고 내가 얼마나 단호하게 그 여자를 물리쳐 버렸는데 그 여자가 결국은 울며 불며 매달렸다니까. 그래도 나는 거들떠도 안 봤어. 남편이 차라리 이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죠. 저는 다시 분노가 치밀어서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서 남편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으니까요. 이혼 준비하세요.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하루도 더 못 사니까. 그리고 당신 식구들도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게에서들 나가주시고요. 나가주시고요. 이 정도 일을 가지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이상형이라니까. 그래서 그날 밤 그렇게 당신하고 단둘이 보내고 싶었던 거라고. 실수였다는 둥, 미안하다는 둥의 이야기를 입에 담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아할 뿐이었죠. 창고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말이에요. 사모님과의 관계를 무마하려고 저를 만났고 덜컥 임신이 되는 바람에 똥 밟은 줄 알았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아마도 그러고 나서 우리 집이 좀 산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었겠죠. 바로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남편을 겪어보면서 알게 된 남편의 인간성을 볼 때 장담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집이 잘 산다는 소문이 없었다면 뱃속의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열이 생겼어도 결코 책임 같은 것을 느낄 인간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쉽게 응하지 않더군요. 제가 좀 협박을 좀 했죠. 재판 이혼으로 가면 결국 당신이 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야 된다. 그리고 재판 이혼으로까지 가게 되면 나 그냥 못 물러난다. 위자료에 아이 양육비까지 다 청구할 생각이니 곱게 협의해라. 이렇게요. 남편은 이혼에 협의했고 저는 단 하루도 더 그 사람의 아내로 서류에 남아있고 싶지 않아서 협의한 그날로 바로 이혼 신고를 해버렸어요. 몇 달 후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저와 친정 식구들의 정성으로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가게는 제가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답니다. 정성을 다하면 무엇이든 응답이 오게 마련이잖아요. 가게 일이 그런 것 같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의 취향을 짐작하려고 했었고 이미 그쪽 계통의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충고도 귀담아 들었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런지 단골 손님도 많이 늘고 여전히 잘 되고 있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친정 어머니의 말씀, 정말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비록 아이 하나 딸려 있다고는 하지만 제 나이 아직 젊고 가게는 잘 되어가고 있었죠. 접근해오는 남자들이 몇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 남편과 시집 식구들을 겪어본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저 잘 나가는 가게를 가진 여사장이라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를 좋아해서 접근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죠. 이혼 후 지금까지 정말 저를 좋아해서 접근하는 사람은 못 만났어요.
하지만 언젠간 저를 정말 사랑해서 나머지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